퇴직을 앞둔 마지막 날, 회사 동료들이 내게 가장 많이 건넨 말은 이제 푹 쉬세요였다. 30년 넘게 출퇴근하던 길을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처음엔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짧았다. 퇴직 한 달째 나는 매일 아침 6시 45분에 눈을 뜬다. 알람도 없이. 몸의 밴 습관이란 그런 것이다. 식탁에 마주 앉은 경숙의 얼굴이 요즘 따라 더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 부부는 원래 말이 많지 않았다. 내가 회사에 묶여있을 때는 그저 바빠서 그렇다 여겼는데 이제 보니 할 말이 없어서인 듯하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준비한 삶은 계란 흰자를 씹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오늘 문화센터 가요? 내 질문에 경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대답한다. 오늘은 서예반 수업 있어. 대화는 거기서 끝난다. 이전에는 이런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메아리 없이 던져진 돌멩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회사에서는 나의 한마디가 팀원들의 움직임을 결정했다. 부장이라는 직함이 내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런데 집에서의 나는? 이제 나는 퇴직한 남편이라는 이름표 하나뿐이다. 경숙은 요즘 새로운 취미에 빠져 있다. 서예, 붓을 잡는 그녀의 손가락이 종종 까맣게 물들어 있다. 먹물처럼 번져가는 우리 사이의 거리감도 그녀는 알고 있을까? 문화센터 일정은 점점 늘어간다. 처음엔 주 1회였다가 이제는 주 3회. 서예반 외에도 요가, 동양화까지. 참 바쁜 일상이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언젠가 경숙이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답답하다. 하지만 그것은 집 안의 공기 때문이 아니라 내 가슴 안의 무거움 때문이다. 퇴직 후 처음 맞이한 성과평가 시즌. 후배에게 전화가 왔을 때 가슴이 뛰었다. 중요한 조언을 구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저 형식적인 안부였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밤이면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3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리는 죽인 채 화면만 본다. 옆방에서 들리는 경숙의 고른 숨소리가 부럽다. 요즘 그녀의 휴대폰은 항상 잠금 상태다. 예전엔 그냥 놓아두곤 했는데 식탁에 앉아있을 때도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살짝 가린 채 확인한다. 아내가 나를 피해 숨기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확신은 없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소액 주식 투자는 변변찮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저 시간을 죽이는 용도일 뿐. 전 직장 동기들과 골프 라운딩을 나가봐도 화제는 회사 이야기뿐이다. 내가 낄 자리는 없다. 경숙은 출근하듯 문화센터에 가고 나는 집에 남아 창밖을 바라본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요즘 경숙의 표정이 달라졌다.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얼굴이 밝다. 샤워를 오래 하고 머리를 말리며 거울 앞에서 자신을 오래 바라본다. 예전에는 없던 모습이다. 무언가가 그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다. 나는 묻지 않는다. 그녀의 행복에 괜한 질문으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아서. 아니, 사실은 답을 두려워해서일지도 모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경숙이 일어난다. 서예 도구 좀 챙겨갈게. 그녀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있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저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만나는 걸까? 한 획 한 획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글씨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 것일까? 나는 식탁을 정리하고 창가에 앉아 오늘의 주식시장을 확인한다. 하락세. 내 마음과 닮았다. 경숙이 두고 간 서의 연습장이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다. 펼쳐보니 단정한 글씨들 사이에 낯선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비로소 존재한다. 경숙의 휴대폰에서 문화센터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렸다. 그녀는 내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을 테지만 요즘은 그녀의 모든 행동이 내 눈에 들어온다. 마치 첫 만남에서 그녀를 관찰하던 날들처럼. 강사님이 오늘 특별 수업 있대요. 먹물 농도 조절하는 법이래. 경숙이 말했다. 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대답했다. 그래? 재미있겠네. 무심한 내 대답에 경숙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다. 문득 그녀의 취미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 생각해본다. 퇴직 전에는 바빠서, 퇴직 후에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서예 작품을 보여줄 때마다 내가 한 말이라곤 잘했네 정도였다. 그것도 작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날 저녁 경숙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어디 들렀다 온 걸까? 묻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질문은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서로의 일상을 침범하는 것처럼. 그녀의 손가락 마디에 먹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수업이 어땠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별거 없었어 라고만 짧게 답했다. 다음 날 강박적으로 경숙의 서예 노트를 다시 펼쳐봤다. 여러 페이지에는 한문 구절들이 적혀 있었는데 몇몇 페이지 귀퉁이에는 누군가의 코멘트가 연필로 적혀 있었다. 손목에 힘을 빼세요. 호흡을 길게. 마음을 비우고 그어보세요. 분명 강사의 필체일 것이다. 가끔은 오늘 많이 좋아지셨어요. 발전이 눈에 보이네요와 같은 격려의 말도 있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나는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조언하는 입장이었지. 누군가에게 배우는 입장이 아니었다. 경숙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전업주부로 살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테니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경숙의 수첩에서 서예 강사의 이름을 발견했다. 하도연. 그리고 전화번호. 업무용 수첩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에는 서예 용품 구매 목록과 함께 개인 지도, 목요일 오후 4시라는 메모가 있었다. 문화센터 정규 수업은 화요일과 금요일이었다. 개인 지도라니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조여왔다. 며칠 후 경숙이 목요일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듯했다. 새로 산 블라우스와 가볍게 화장한 얼굴. 어디 가? 묻자 그녀는 친구 만나기로 했어라고 답했다. 15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경숙을 미행했다. 50 넘은 남자가 아내를 뒤쫓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경숙은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 도심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서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긴장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젊고 세련되어 보였다. 그가 경숙의 테이블에 앉자 그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런 표정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카페 밖에서 지켜보는 내 모습이 마치 유리창 너머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볼 수 없었지만 경숙의 몸짓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카락을 자주 만지고 웃을 때는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는 모습. 그것은 젊은 시절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녀가 보이던 습관이었다. 남자는 때로 그녀의 손을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하는 듯했다. 아마도 서예와 관련된 이야기겠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강사의 것이 아니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경숙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그가 손짓으로 말렸다. 늘 내가 하던 행동이었다. 이제는 다른 남자가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경숙을 기다렸다. 그녀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활기가 느껴졌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한. 어떤 친구 만났어?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오래된 문화센터 회원이야라고 답했다. 또 다시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경숙은 오랜만에 향수를 뿌렸다. 침대에 누운 그녀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불규칙했다. 잠들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생각에 잠긴 두 사람. 같은 이불 아래. 하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경숙의 서랍에서 발견한 메모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남편 말고 누가 마지막으로 당신 손을 봐줬어요? 분명 강사의 말일 것이다. 그녀의 손.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던가?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모습이 내 마음과 겹쳐 보인다. 경숙은 문화센터에 다녀오는 날마다 미묘하게 달라졌다. 저녁 식사 때 가끔 입가에 띄는 미소, 평소보다 부드러워진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 그 눈빛은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보여주던 것과 닮아 있었다. 경숙의 서예 작품들이 벽에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다. 인내, 성실, 그리고 흔들림. 마지막 글자가 내 눈길을 끌었다. 붓의 흔적이 미묘하게 떨리는 듯했다. 나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경숙의 마음도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 일주일에 3번. 그녀가 문화센터에 다니는 날이면 집안은 더욱 고요해진다.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다.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왜 이 고요함을 느끼지 못했을까? 아니, 아마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일 테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피곤해 절어 TV를 보다 잠들기 일쑤였으니까.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일이 최근의 습관이 되었다. 경숙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 문화센터 수강료, 서예 재료 구입비.
그리고 2명의 식사 금액으로는 조금 많아 보이는 레스토랑 결제 내역 2번, 3번 모두 목요일이었다. 개인 지도 날이라는 그 목요일. 내 휴대폰에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저장해 두었다. 강사진 소개에서 하도연의 사진을 찾아보았다. 48, 나보다 5살 젊다. 이력을 읽어보니 서예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고 동양화도 전공했다고 한다. 그의 소개글에는 붓 끝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서예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다. 감정을 읽어내는 사람. 나는 어떤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지난 주말 경숙은 서예 전시회에 간다고 했다. 갤러리 이름까지 말했다. 내심 함께 가자고 제안하길 기대했을까? 그녀는 그저 통보했을 뿐이다. 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나간 후 처음으로 그녀의 서랍을 뒤졌다. 손이 떨렸다. 이런 행동을 하는 내가 낯설었다. 서랍 안에는 새로 산 듯한 손수건과 가벼운 향수가 있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 오늘은 당신 손이 많이 떨리더군요. 다음엔 내가 잡아드릴게요. 낯선 필체였다. 문득 우리의 대화가 언제부터 메말랐는지 기억하려 노력했다. 퇴직 전부터였을까? 아니면 퇴직 후에 본격화된 것일까? 식사 시간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주말에도 대화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TV 소리뿐.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느 토요일 오후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경숙은 정원에 나가 화분을 정리했다. 나는 창가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가락이 예전처럼 능숙해 보였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모습.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일상을, 그녀의 변화를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경숙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습관적으로 화면을 보았다. 도연 선생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 미리 보기. 다음 주 개인 지도는 그 뒤로는 보이지 않았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충전 케이블을 뽑는 순간 화면이 잠시 켜졌다. 설정에도 알림이 보였다. 다음 주 개인 지도는 제 작업실에서 하면 어떨까요?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작업실, 개인 지도, 그리고 그 집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의적 의미.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몇 분 후 정원에서 돌아온 경숙이 물었다. 무슨 생각해? 안색이 안 좋네.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에게서 등을 돌린 채로 잠에 들었다. 사이 좋은 부부는 서로를 향해 잔다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등을 맞대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가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벽에 걸린 경숙의 서예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기다림, 설렘, 새로움. 모두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쓴 글자들,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왔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감정들. 문득 내가 퇴직 선물로 받은 만년필이 떠올랐다. 그것으로 무언가를 써본 적이 있었던가? 회사에서 주로 컴퓨터로 일했고 집에서는 글을 쓸 일이 없었다. 경숙은 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전하고 있었는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하도연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그에게 전화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 번호를 노트에 적어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아내의 변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페니종이 위에서 흐르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일주일 동안 나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말들을 가슴에 담아두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창문을 닫은 아파트 안은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경숙은 목요일마다 하는 개인 지도를 핑계로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빗물에 젖은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며 그녀는 평소와 다른 향기를 집 안에 들여왔다. 저녁을 차리는 경숙을 바라보며 내 안의 질문들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녀의 목덜미에 묻은 향수 냄새,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 몇 번이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 요즘 내 눈을 못 보겠더라.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내뱉은 말이었다. 경숙은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시선을 피했다.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방어적인 태도. 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짜다. 경숙은 늘 간을 적당히 맞추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모양이다. 하도연 선생님, 그 사람과 뭐해?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경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냥 서예 배우는 것뿐이야.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30해 넘게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내 질문보다 그녀 자신의 내면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숙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거짓말하게 됐지?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분노보다 슬픔이 앞섰다. 경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처음으로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방어와 회피, 그녀의 전형적인 대화 방식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메모지를 꺼냈다. 다음 주 개인 지도는 제 작업실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말해봐. 그 사람과 뭐야? 경숙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나랑 눈 마주쳐주는 사람한테 흔들렸어. 단 한 문장으로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눈 마주침, 그것이 전부였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는가. 회사 서류와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나는 퇴직 후에도 주식 차트와 뉴스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언제부터 멈춰버렸던 걸까? 육체적으로 관계한 건 없어.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사실이 단순한 육체적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다.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내가 혼란스러웠어. 그 사람은 내 글씨를 보고 내 마음을 읽었어. 정말 나를 봐주는 것 같았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던 걸까? 나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취향, 그녀의 꿈, 그것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사람이 널 더 많이 웃게 했나 보지. 내가 말했다. 분노도 비난도 아닌 인정이었다. 경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침묵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버렸다. 도연 선생님은 내게 관심 있는 척했어. 내 글씨체가 내 성격을 보여준다며, 내 분놀림이 내 감정을 드러낸다며. 하지만 어제 알았어. 다른 수강생에게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걸. 경숙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다. 그녀도 속았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우리의 문제는 그 남자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내게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았어? 내 질문에 경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말했어, 태수씨. 몇 번이고 말했어.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 그 말은 진실이었다. 나는 경숙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진짜로 듣지 않았다. 그녀의 불만, 외로움, 갈증, 모두 일상의 소음처럼 흘려보냈다. 퇴직 후에도 나는 그저 회사에서의 습관을 이어갔다. 보고받듯 정보만 취하고 감정은 배제하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중얼거렸다. 경숙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서서히,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그것이 우리 관계의 몰락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격변이 아닌 서서히 진행된 침식. 바다가 절벽을 깎아내리듯 우리의 관계도 날마다 조금씩 무너져갔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뒤에서 경숙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내 시선이 흐려진 건지 도시가 흐릿한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침대에서는 경숙의 흐느낌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봄비가 지나간 뒤의 공기처럼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고도 맑아졌다. 며칠간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서재에서, 경숙은 거실에서, 가끔 부엌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교환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경숙이 문화센터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목요일도 서예 수업날도 아니었다. 어디 가? 물었다. 경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수강 취소하고 환불받으러 가요.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갑자기 뒤쫓아 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발은 그 자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날 처음으로 빈집에서 청소를 했다. 먼지 쌓인 구석구석을 닦으며 내 마음의 구석진 곳도 들여다보았다. 다음날 아침
경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테이블에 앉아 그녀가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문득 울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어? 경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감정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착각이었다고. 그녀의 솔직함이 의외였다. 평소라면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렸을 텐데. 그리고 놀랍게도 내 마음의 질투보다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 경숙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쳤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히 알겠다고만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다른 강사가 수업한다고.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자조적인 톤이 마음 아팠다. 알고 보니 하도연은 문화센터 수강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중년 여성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그의 개인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경숙만은 아니었다. 바보 같았죠? 경숙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바보였어. 그 말에 경숙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내게서 이런 자기 성찰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을 것이다. 퇴직 전에 나는 항상 옳았고 실수란 없었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퇴직하고 처음 몇 달, 난 길을 잃은 것 같았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더 무의식적으로 너에게 벽을 쌓았던 것 같아.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휴지로 눈가를 닦았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주름, 피로, 그리고 깊은 외로움.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우리의 신혼 시절, 첫 집을 구했을 때, 제주도 여행, 둘이 나란히 앉아 사진을 넘기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를 왜 선택했어? 내가 문득 울었다. 경숙은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았어요.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거든.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교감이었을 텐데, 보호는 했을지 몰라도 함께 성장하는 데는 실패했다.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경숙은 더 이상 문화센터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혼자 서예를 연습했다. 가끔 내게 작품을 보여주면 이번에는 정말로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취미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이 글자가 저번보다 힘이 있네 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물었다. 퇴직 후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주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걸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불편한 정적이 아닌 함께하는 고요함. 돌아오는 길에 경숙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얼마 만의 접촉인지. 어느 날 그녀는 서예도구를 정리하다 말고 내게 물었다. 우리 괜찮아질까요? 솔직한 대답을 고민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원래의 우리는 이미 균열이 있었으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 화선지를 꺼내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시작. 그녀의 분놀림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선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등을 맞대고 누워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끔 손을 마주잡기도 한다. 경숙의 서예 작품은 여전히 벽에 걸려있지만 이전의 작품들은 모두 치웠다. 새로운 글씨들로 채워나가고 있다. 인내, 마주함, 나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쓴 용서.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다. 서로가 입은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하다.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것처럼 결혼에서도 어떤 챕터는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인다. 오늘 저녁 우리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별다른 대화 없이 차만 마시며 손은 맞잡지 않았지만 사이의 거리는 조금 줄었다. 말은 없지만 냉기는 조금씩 가시고 있다. 경숙의 서재에서 새 먹물 갈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일은 어떤 글자를 쓸까? 나는 그녀가 쓸 글자가 궁금해진다. 처음으로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